수사계에서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조언이 꼭 투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실 어지간해서 몰빵이 좋은 전략으로 여겨지는 분야는 드물 겁니다. 해봤자 시험 답안을 하나로 몰아찍는 정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기업이든 특정한 기업, 특정한 국가에 대해 공급망 의존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유도 너무 명백하잖아요. 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 수급을 너무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과실로 내 사업까지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이 사실을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알고도 공급망 다각화에 실패하죠. 그 이유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특히 미국 기업들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노릇을 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사업 의존도를 늘리자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높죠.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은 많은 인구 덕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이미 생산 설비 등 물적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돼 있죠. 이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또 중국은 여차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특정 원자재, 특정 기업 등에 대해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강력한 정부 제재도 서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대부분 미국을 겨냥하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견제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큰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생생하게 목격했는데요. 기업들도 공급망 다각화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게 됐죠. 자연스럽게 최근 몇 년 동안 탈중국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66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개인도 자신이 늘 살아오던 대로 살던 방식을 벗어나는데 적어도 2달이 넘게 걸리는데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해오던 구조를 뜯어고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릴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렴한 노동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겨우 2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를 동시에 만족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저렴한 노동력에서 중국보다 더 우위에 있는 국가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공급망 후보에서 배제되죠. 다음으로 인건비만 저렴하다고 끝이 아닌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물건의 품질도 어느 정도 기준에 합해야 해요. 같은 금속이라 해도 어떻게 재련했냐에 따라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아무 데서나 부품을 받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품의 퀄리티는 최종 제품의 퀄리티와도 직결되는 문제니 말이죠. 최근 들어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떠오르는 곳은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급망 이전은 원활치 못한 상황입니다.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탈중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탈중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이 논문의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의 라루아 알파로 교수와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빈 초어 교수인데요.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2016년 21.6%에서 지난해 16.5%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정작 중국 기업들에게 타격은 없었다며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및 멕시코로 진출해 간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국의 이름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뀌었지만 실상을 보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오히려 이런 공급망 이전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조 효율성을 증진시켰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탈중국은 명확한 이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은 어떨까요? 이 기업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의 선택은 인도였습니다. 올해 들어 뭄바이 및 뉴델리에 애플 스토어를 개장하고 인도 공장에서의 아이폰 생산량도 크게 늘렸죠. 애플은 20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제품의 25%를 인도에서 출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연스럽게 아이폰 제조사인 폭스콘도 인도에 총 1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설비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 규모도 상당하고 나름 효과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애플은 매년 서플라이어 리스트를 공개해요.
자신들의 제품의 소재, 제조, 조립 비용이 어느 기업에게 돌아갔는지 목록을 정리해 둔 것이죠. 이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2022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 공급망 확대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난 지역은 베트남과 인도였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의 공장은 2012년 대비 각각 19곳, 14곳 증가했죠. 과거 베트남에는 애플의 공장이 6곳뿐이었고 인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국가가 중국과 비견되기는 한참 이른데요. 전체 공장 188개 중에 무려 151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2년 147곳과 비교해 4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공장 개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투입된 자본이나 생산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같은 외주업체라 해도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과 애플워치 스트랩을 만드는 공장이 동일 선상에 놓일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사실 비중의 관점에서 봐도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폭스콘, 럭스셰어, 페가트론 등 애플의 핵심 공급사들이 가장 많은 공장을 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인도나 베트남이 매력적인 후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국가들은 중국과 비교해 생산 설비, 노동 가용성, 전력 공급, 물 공급, 기업 간 파트너십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즉 공급망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반면 중국에는 이미 공장도 많이 들어서 있고 이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 것처럼 공급망도 구축해본 국가가 더 잘 운영하는 것이죠. 신흥시장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비용 증가는 곧 최종 생산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즉 공급망 이전이 매출 감소 혹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애플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3개 분기 연속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게 이런 슬럼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팬데믹 기간에도 2개 분기 만에 역성장 국면을 떨쳐냈던 애플이니 말이니까요. 실적 부진의 이유가 신흥시장 개척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해 스마트폰 수요 감소, 중국 공급망 교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죠. 그럼에도 당장 실적 개선이 급한 애플의 입장에선 또 돈 쓸 일이 생기는 상황이 아쉽기는 할 겁니다. 애플의 공급망 다각화는 이제 시작인데요. 중국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지금의 투자가 당장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애플의 신흥시장 진출은 필요한 과제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중국이라고 처음부터 세계의 공장이었던 것은 아닌데요. 결국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 신흥시장도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공급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인도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기술 및 공학 분야 인재가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도 여럿 보유하고 있죠. 잠재력이 높은 만큼 투자에 대한 보상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인도의 전자기기 생산 규모는 3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인도는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고요. 전자기기 수출은 불과 2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는 한때 모바일 기기의 수입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기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며 이것이 왜 투자하는가라는 질문이 왜 투자하지 않는가로 변화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뮤시사 애널리스트는 인도는 산업 생산 요소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병목 현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편의성 개선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수년 뒤 오늘을 돌아보며 애플의 과감한 신흥시장 진출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